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24강 특집 위기의 독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예. 벌써 2월도 쭉쭉 나가고 있고요. 이제 곧 개학하는 3월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어제 오늘 추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추위가 지나면 바로 새 학기 네. 시작이 되면서 또 졸업과 네. 입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네네. 예. 참 날씨가 봄이 오는 것은 뭐 순리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이 옛날에 그 유명한 시도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죠. 그 일제강점기 때 이상화 선생님의 그렇죠. 시죠. 네. 독립투쟁을 무장 독립투쟁을 만주에서 네. 중국 대륙에서 하셨던. 네. 근데 참 요즘 다드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인데 과연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진정한 봄이 왔는가? 예. 아직까지도 이미 우리가 빼앗긴 채로 계속해서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예,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여러 선생님들께서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네, 미래가 없다. 그렇죠. 치유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히려 극복하지 않는 역사, 반성하지 않는 역사는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네, 더 나쁜 모습으로 현재로 네,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근데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이 잊어버린 역사, 반성하지 않은 역사가 화두기도 하지만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역사를 잊은 민족으로 요즘 꼽히고 있는 아주 예. 이슈인 인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A급 전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었던 네.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지요. 네. 아베 신조. 지금 현재 일본 총리죠. 예. 바로 어제죠. 2월 4일. 방송하는 날이 지금 녹음하는 날이 2월 5일이죠. 네네. 어제 안중근 의사를 예. 바로 사형 판결 받은 인물 아니냐. 네. 일본의 초대 총리를 네. 저격한 살인자 아니냐. 네. 테러리스트 아니냐라는 망발을 했지요. 예. 그렇게 하려면 자신들이 무장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 조선인들을 정말 홀로코스트라고 해야 될 정도로 대량 학살을 했던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죠. 예, 맞습니다. 분명히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특히 테러와 네. 의열투쟁은 네. 구국항쟁은 엄연히 다르다. 그럼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더군다나 이 아베 신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총리지만 두 번째 총리죠. 예. 예. 처음 총리였을 때 이런 말도 했습니다. 관리가 집안으로 침입해가지고 사람을 유괴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강제성은 없었다. 바로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을 두고 강제성이 없었다. 자발적이었다. 네네. 예. 이게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있어왔던, 한일 사이에 있어왔던 역사적인 이런 문제들을 아주 가장 극우적으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왔던 대표적인 극우 인사죠. 일본의 대표적인. 그렇죠. 예. 그리고 직접 최근에는 그때 전보다도 더 점점 더 센 발언들 그리고 행동을 이어가고 예.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도 대단히 우려. 왜냐하면 동아시아, 즉 우리나라, 네. 그다음에 또 일본, 중국과의 네. 어떤 외교적인 문제.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방공 식별구역이라든가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다오이따오라고 하는 센가쿠 열도의 네. 어떤 영토 분쟁.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의 관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네. 미국과의 관계가 네.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네네. 지금과 같은 동맹 관계가 긴밀한 협조 관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이건 일본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동의가 없이 네네. 미국과의 암묵적인 합의가 없이 예.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네.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더욱더 어쩌면 믿는 바가 있어서 그랬겠죠. 그런 그렇죠. 발언들.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영일 동맹이라든가 가스라테프트 미락이라든가 네. 하는 우리가 현재에서 드러나지 않은 그 당사국 간의 어떤 비밀 협약이라는 것들이 네네.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를 좀 정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미카제 특공대, 자살 특공대 아닙니까? 예. 자살 특공대를 일본에서 지금 일부 우익 집단에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살 특공대를 유산으로요? 예.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를 하겠다. 예. 이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도 기본 윤리조차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야스쿠니 신사 안에는 네.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네. 그 일본군의 예.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가미카제 특공대 대원들의 사진, 그다음에 그들의 유서, 네. 충성 혈서, 네. 다짐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참, 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일본 자국 국민들, 그것도 혹은 뭐 유족들에게는 의미 깊은 것일 수 있겠죠. 일부 극우 세력들이나. 하지만 그것을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재해달라. 이건, 기본적으로 같은 인간으로서도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요. 예. 프랑스 앙굴렘인가요? 예. 거기서 만화 전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예. 관련한 만화를 전시하는 한국 전시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이 굉장히 공작을 많이 폈지만 그걸 뚫고 한국 전시가 무사히 치러졌다고 하고요. 예. 일본이 그와 반대되는 굉장히 극우적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오히려 좀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류의 전시를 하려고 시도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무산되는 일도 또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한 반성이 네네. 아니라 그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하고 날조함으로써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네. 진정하게 명예를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못은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네. 과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분명하게 반성하고, 예.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는 다짐을 하는 것. 그렇죠. 진정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서 참 잘 하고 있죠. 예. 참, 이 한일 관계 문제가 점점 갈수록 더 뜨거운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일본하고의 문제가 역사적인 문제는 굉장히 깊고요. 그것 외에도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늘 다뤄볼 독도 특집을 하게 될 예정인데 독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제 말이 많았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그래서 24번째 강의로요. 예. 저희가 좀 시간적 순서로 역사를 짚어봐 왔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3.1운동이 일어나는 그 3월이 가까워 오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집으로 위기의 독도 편을 함께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형성평가 1번. 다음에 보기와 같은 망언을 서슴지 않은 인물을 고르시오. 보기. 일본군이나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증거는 없는 게 사실이다. 안중근은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일 뿐이다.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1. 캄보디아에서는 2에서 300만 명 잡아 죽였는데 부마 항쟁은 한 1에서 200만 명만 죽이면 된다며 박정희에게 강경 진압을 요구한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 2. 그러자 이번에 일이 나면 내가 발표 명령을 할 텐데 누가 날 어떻게 하겠느냐고 대답한 다카키 마사오. 3.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다 정보 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고 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4. 반국가 단체와 직접 연루됐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로가 북에 지령받는 단계에 이르면 죄명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수원지검 정재욱 검사. 5.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예. 보도록 할까요? 예, 독도라고 하면은요. 네네. 우리 많은 친구들, 그다음에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네네. 예, 독도는 바로 이제 울릉도에 딸린 섬이다. 네. 그래서 동도와 서도로 나누어져 있다. 네네. 그래서 동도와 서도는 북위 37도 14분 12초. 네. 그다음에 동경 131도 52분 07초. 네네. 그래서 뭐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네.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도 이 주소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주소가 좀 바뀌었죠. 네네. 예. 그때는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도동 1번지였는데 맞아요. 울릉군 예, 네. 울릉읍 독도리로 이제 네, 바뀌었죠. 독도리로. 네. 예,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화산 지형 네. 있지 않습니까? 화산 지형이 바로 대표적인 게 백두산, 네. 그다음에 한라산, 제주도, 네. 울릉도도. 그다음에 울릉도, 네. 독도. 그런데 이 섬 중에서 이 지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지형이 바로 독도입니다. 아, 그래요? 규모는 제일 작지만 그러게요. 실제로 가장 나이가 많은, 가장 오. 먼저 생긴 게 바로 이 독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독도가 굉장히 이제 섬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좀 울릉도나 제주도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좀 크고 예. 이렇지만 독도는 사실상 뭐 가보시거나 사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돌섬, 바위섬이거든요. 그래서 예. 좀 이렇게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러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독도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없는 거죠. 주소지가 있는 분이 네.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네네. 독도에서 거주하기도 하고 네. 거주하지 않고 이제 울릉도로 아. 가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독도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네네. 있다 하더라도 이제 기후 조건 네, 아, 그렇죠. 라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살기 좋은 시절에는 살고 있다가 네네.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울릉도라든가 무트로 나가 있는 네. 이런 경우가 좀 많지요. 네.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사람이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조그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되긴 했지만 굉장히 작은 섬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섬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건지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그럼 독도가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네. 이제 중요한가를 네네. 따지게 되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독도는 동해바다의 예.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동해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해는 아시다시피 그 융기해안입니다. 그러니까 네. 육지가 그 지각 변동에 의해서 위로 올라온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환태평양 예. 조산대 그러니까 일본 열도가 되겠죠. 네네. 일본 열도의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 지각이 위로 올라가서 융기가 된 거예요. 반대로 황해안, 남해안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동해는 대단히 바다 깊습니다. 깊은 네. 데다 암석해안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도와 울릉도는 독도와 울릉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러시아 쪽, 그러니까 네. 북태평양으로, 네, 그다음에 네. 또 남쪽에 태평양, 그쪽도 이제 북태평양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 그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 네. 그다음에 또 연해주로 진출할 수 있는 대단히 교통의 요지가 되는 거지요. 예. 그다음에 물론 또 독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난류하고 한류가 만나는 우리 조경수역이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장이 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수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2,000m, 예. 3,000m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또 찬물, 해수가 차가운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차가운 수온과 그다음에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지하에 그 천연가스라든가 광물질이 네네. 있는 그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네네.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금이라든가 망간이라든가 예, 예. 뭐 여러 가지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아, 탐낼만 하네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네. 이 화산 지형이라고 하는 건 보통 신생대 지층입니다. 네네. 이 신생대 지층의 공통적인 그 지하 자원은 바로 석유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두만강에 있는 길주 명천지괴라고 네. 하는 그 지역에는 북한 지방에는요 역청탄과 가까운 그 갈탄, 즉 석유의 성분과 아주 유사한. 그래서 석탄을 액화시켜서 네네. 석유로 만들 수 있는 석유 액화공업, 석탄 액화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 주변의 해역에 그다음에 또 화산 지형, 그 백두산과 두만강, 길주, 명천을 그 중심으로 한 지역에 네. 석유가 그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아, 그렇군요. 이게 독도 섬 그 위에 조그만 섬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바다, 우리 영해인 바다를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지하 자원도 풍부하고 플랑크톤이며 뭐 해양 우리 수산물 식물들조차도 네, 어류조차도 굉장히 지금 많은 지역이기 예. 때문에 더없이 중요하다. 천연 자원과 그다음에 그 수산 자원의 보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간에게도 우리 국민에게도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철새들에게도 그다음에 또 우리 어족 자원, 우리 물고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네.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철새들 같은 경우에 그 동해 바다가 굉장히 넓고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네. 그 통과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철새들이 쉬었다가는 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예. 확보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철새,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그다음에 네. 또 독도를 주변으로 약간 수심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동해바다가 대단히 전체적으로 수심이 깊은데 예. 그래서 많은 뭐 문어라든가 예. 우리 명태라든가 예. 오징어라든가 산란 장소로도 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예. 중요한. 작은 섬이지만 정말 값진 섬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꼭 그렇게까지 모르더라도 당장에 독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영해를 그리는데도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독도 같은 경우에는 그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한일 어업협정에 예, 예. 의해서 그 독도가 우리 국토로서의 기능을 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무슨 그렇군요. 얘기냐면 섬이라고 하는 것, 네네.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고 바다가 있는 나라는 연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영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최저 조위선, 즉 밀물과 썰물. 그래서 네.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에 네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2해리를 네네. 영해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다음에 또 그 최저 조위선을 기준으로 200해리를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네. 인해서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뭐 어업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외국 선박의 단순 통과는 가능하지만 조업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또 탐사라든가 네네. 연구라든가 이런 활동은 할 수 없는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그러한 배타적 경제 수역이 선포되어 있는데 이 한일 협정이 왜곡됨으로 인해서 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예. 그다음에 독도 주변 해역이 12해리 이내의 주변 해역이 대한민국의 영해임에도 불구하고 영해로서의 기능하지 못하고 중간 수역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네. 그러니까 영토라고 볼 수가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럼 이따가 그 협상과 관련해서도 예.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좀 역사적으로 우리가 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역사적 근거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근거들을 조금 중요한 아주 많겠지만 예. 중요한 것들만 좀 짚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 최초로 역사책에 네. 독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지증왕 13년 512년입니다. 그게 어느 나라인가요? 신라지요. 아, 신라지요. 예. 그때 삼국사기에 네. 우산국은 명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릉 정도의 네. 위치를 비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네. 우산국을 정복했다, 정벌했다라고 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우상국이 울릉도. 그렇죠. 울릉도와 바로 독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신라 시대 때 이미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요. 뭐 고려 시대에도 있고요. 네. 그런데 뭐 이거 워낙 기록이 많기 때문에 네, 기록이 중요한 많기 때문에. 것들만 조금 예. 우리가 누구에게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한 것들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조선 시대 때 네네. 안용복 선생님이 되는 거죠. 예, 안용복 선생님. 예. 저희가 꽤 여러 번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안용복 선생님이 어떤 계기로 예. 독도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안용복 선생님은 조선 후기에 그 부산 출신입니다. 동래부 네. 출신의 어부입니다. 아. 그리고요, 그냥 단순한 어부였던 것은 아니고요. 네네. 원래 그 군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동래의 수군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네네. 예, 수군으로 복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당시 외관에 자주 출입을 하면서 일본 말을 능숙하게 아. 할 수 있었던 그렇군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안용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이신데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그렇죠. 예. 그랬는데 그 울릉도에서 일본 어민들이 네. 무단으로 울릉도와 독도 앞바다에서 무단으로 어업을 하게 되니까 일본 어민을 혼냅니다.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가시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일본한테요? 예, 일본에 잡혀갑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울릉도가 독도가 조선 땅이다. 네. 예전부터 조선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바다에 와서 무단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이 불법이 아니냐라고 해서 일본 정부의 약속까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아오시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왜곡을 해서 네네. 자기들 땅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일본의 그 척식대학 다쿠쇼쿠 대학의 교수인 시모조 마사오 교수. 네. 그러니까 시마네현의 독도 문제 연구소의 그 좌장으로 있는 회장 정도가 되죠. 네. 극우 중에 뭐 예. 극우. 이 사람이 바로 안용복 선생님을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안용복 선생님의 그런 이제 발언들이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안용복은 일개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네. 조선 관리를 사칭해서 일본 정부를 속였다. 아니 이렇게 뭘 되는 속여? 거죠. 아니 일본이 근데 자기들 입으로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조선 그냥 백성 어린아이든 누구든 간에 그 상대로 그래 독도와 이 울릉도는 조선 땅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면 됐지 뭘 그게 속이고 자시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696년에 네. 숙종 22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울릉도에 고기잡이 갔다가 일본 어선. 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쫓아갑니다. 네네, 그래서 잡아요. 네, 그래서 그 문책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본 막부로부터 쓰시마 도주, 즉 대마도 네네, 도주가 되겠죠. 네. 도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본의 잘못을 사과를 받고 일본은 다시는 울릉도 독도 앞바다에서 네. 물고기를 잡지 않겠다, 출하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쓰시마 도주, 지금 네. 쓰시마 번주라고 하는데 쓰시마 도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부터 통신사라든가 외교사절에서 일본 막부의 일본 최고 통치자의 네, 공식 문서라든가 외교교섭의 창구로 네네,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막부가 쓰시마 도주를 통해서 조선 정부에게 네, 공식적으로 일본의 출하 금지를 하지 않겠다, 출하를 금지하겠다라고 통보했다라고 하는 건 공식적이라는 거죠. 즉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죠. 그것도 일본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죠.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료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근거가 또 있을 텐데, 일본 측의 입장에서는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러일 전쟁 예, 예. 중이죠. 1405년에서 1904년에서 네. 1905년 네네. 시기에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쵸, 거죠. 예. 그때 그 동해 바다에서 그 일본 해군과 러시아 최강 함대인 발틱 함대하고 이제 전투가 붙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때
그 군사적 요충지로 네. 인해서 독도가 중요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독도를 그때 강제 편입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점령을 하는 거죠. 일본이 그렇습니다. 러시아로 가기 위한 발판의 개념으로 독도를 점령을 하고 러시아를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건 뭐 저희의 의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예, 거죠. 전혀 상관이 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역사적 연원으로 따졌을 때 가장 독도와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다. 그러면 바로 이제 안용복 그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의 울릉도 정벌. 네. 그 다음에 바로 조선 숙종 때 안용복 선생님이 네.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약속받은 것. 네네. 그 다음에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라고 예. 하는 것. 이것이 있는데요. 그 직전에 러일 전쟁 직전에 바로 대한제국 시기에 예. 조선의 영토다라는 걸 확인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바로 심흥택 군수님이신데요. 심흥택 군수님이요? 예. 바로 울릉군 군수였습니다. 아. 1855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대한제국의 관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1903년부터 약 4년 동안 네네. 울릉군수로 재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1906년에 그러니까 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죠. 예. 그때 조선은 을사늑약 이후니까 외교권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예.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울릉군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1906년 3월 28일 날 심한해현에서 독도와 울릉도를 조사하는 대규모 조사단이 울릉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독도가 네. 일본 땅에 편입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때 편입된 것을 그때 알게 되시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중요한 네네. 사건이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보고 절차상 군수니까 관찰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찰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것은 화급한 상황이므로 일본의 중앙정부에 바로 네네. 동일한 보고서를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무부에서 네네. 그때 내무 대신이 박재순이었습니다. 네. 을사오적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군요.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이 그 독도를 강제로 편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대한제국은 칙령을 통해서 네. 독도와 울릉도는 바로 대한제국의 영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만약에 이 심흥택 군수님이 없었다라고 하면 네. 우리는 강제 편입된 것도 모르고. 불법적으로 강탈당했던 것도 예. 모르고 그냥 지나갈 법했군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건 일제시대 완전히 일제가 이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기 직전에 한 번 더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대한제국의 이 칙령으로서 예. 공표를 하게 된 이런 그 증거까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에 네. 그 해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평한 바다에서 산처럼 볼록 나온 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산이 좀 더 높으면 섬이 되는 거고 그렇죠. 낮으면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 주요한 세 개의 해산이 있는데 이것을 네. 하나는 이사부 해산, 하나는 안용복 해산, 나머지 하나는 심흥택 해산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 독도를 우리 영토임을 공공연하게 밝히신 주요 인물들 세 분의 이름이 해산으로 그렇습니다. 옆에 예. 그것도 독도를 둘러싸고 이렇게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참. 네. 그러면 이제 러일 전쟁 때 강제로 편입했던 것도 사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요. 예. 그렇다면 일본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증거 또 다른 무언가가 있나요? 주장하고 예. 있는 뭐 근거가? 바로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언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2차 대전, 즉 일본이 미국과 네. 전쟁을 벌인 태평양 전쟁에서 예. 패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항복하면서 전후 처리 문제를 승전국들과 일본이 그래서 대일 강화조약이다라고 네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49개 나라와 일본이 맺은 네. 강화조약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전에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왜냐하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일제의
그 독도에 네. 대한 침략의 역사, 침략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그냥 러일 전쟁 때 1904년, 1905년에 러일 전쟁을 위해서 강제로 무단으로 편입했다. 예. 그리고 그냥 뭐 주인 없는 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차지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쵸. 또 역사의 사료를 좀 날조하고 네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그 근본 기원.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대단히 치밀하고 오래전부터.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원을 조금 밝히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2번. 다음에 보기가 설명하는 기념일의 공식 명칭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고종 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고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한편 경상북도 의회는 2005년 6월 9일 독도의 달 조례안을 가결해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였다. 1. 다드사 강명길 전세 대출 받은 날. 2. 소치 올림픽 온종일 중계방송으로 여론 물타기 하는 날. 3. 대선 개입 의혹 김용판 무죄 선고의 날. 4. 공정한 언론 민중의 소리에 CMS 후원하는 날. 5. 독도의 날. 예, 우리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그다음에 독도와 관련돼서 좀 긴밀하게 조금 네.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1876년. 네. 우리 1876년 하면 바로 요때가 병자년입니다. 병자수호조약, 네. 즉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아. 근데 요 시기를 전후로 해서 대단히 독도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강화도 조약은 네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그 중에 조선 연안 해안을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기억이 났네요. 이것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를 무단으로 해안 측량을 할 수 있는. 아,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바로 정한론의 정한론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에 대한 침략, 그다음에 아시아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 네. 그다음에 조선에 대한 영구적인 지배 음모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네. 겁니다. 즉 뭐냐면 1876년, 즉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기 전에 네. 메이주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된 정치 논리가, 외교 논리가 바로 정한론입니다. 네.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죠. 이 정한론이라는 게 뭐 글자 그대로 한국을, 조선을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네.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독도만 무단으로 네. 편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 태평양에 있었던 오가사와라 제도를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오키나와라든가 예. 홋카이도, 그러니까 일본의 섬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혼슈, 그다음에 시고쿠, 네네. 그다음에 규슈, 그다음에 네.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 홋카이도, 즉 북해도 네. 아닙니까? 네. 북해도는 원래는 그 바로 그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네. 그 독자적인 그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본의 섬들이 그때 당시에는 개별의 국가들이 또 있었다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홋카이도는 아이누족들이 있었던 그 지금 이렇게 그 근대화가 좀 덜 된. 네.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 영토로 편입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그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었던 그 북방의 4개섬, 네. 사할린이라든가 네네. 이런 섬들까지도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제 강점기, 그 조선을 식민지로 침탈할 시기에 강제적으로 러일 전쟁을 통해서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독도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냥 전방위적으로 그렇습니다. 섬들을 강제적으로 편입을 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오키나와 같은 오키나와는 옛날에 그 조선 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네. 유구라고 해서 예. 그즉 단독의 국가였습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 그러니까 삼별초가
그 오키나와로 네. 그 이제 몽고군에 쫓겨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몽고에 쫓겨서 피난 간 고려군의 삼별초의 유적이 오키나와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삼별초의 후예들이 그 고려인들이 오키나와의 발전에 그 정치 지배 세력이 되는 것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네, 그래서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구 즉 오키나와도 일본 근대화 이전에는 독립적인 국가였고요. 일본 그 혼슈 즉 일본 본토인들도 오키나와를 자기와 같은 나라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국주의 바람이 불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섬들을 강제로 흡수, 병합, 통합을 하면서 예. 지금은 이제 뭐 일부는 돌려주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일본으로 지금 같이 같은 한 나라가 되어 있는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아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를 침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2013년, 2014년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네네. 다케시마다. 다케시마의 나를 지정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몇몇 구구 세력들의 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치적인 쇼다 이러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네. 대단하니까 지금부터 100년 넘게 15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치밀한 영토 확장 전쟁이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일본의 그 역사 왜곡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과거의 동아시아 그 대동아 공영권을 회복하기 위한 네. 식민지를 지배했었던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의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무서운데요.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아까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또 일본의 어떤 이 영토 야욕을 또 담고 있는지 예.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 일본과 강화 조약을 네. 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입니다. 네네. 그래서 연합국 51개국과 일본이 맺은 예. 조약입니다. 그 주도한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었고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던 거죠. 네네. 예. 그런데 그 연합국 중에서 인도, 유고슬라비아, 미얀마, 중국 네. 그건 대표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예. 예. 그다음에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공산권 국가죠. 네네. 들도 조약에 조인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그렇군요. 그래서 대일 강화 조약에 조인한 국가는 일본을 포함해서 49개국. 예,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일본과 48개국이 맺은 네. 조약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어찌됐건 패전국과 승전국들이 맺은 조약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사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 테고요. 예. 않았던 거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로 이제 조항을 합의는 했지만 패전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합의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텐데 예. 이게 그것도 가뜩이나 영토 야욕을 부리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문제가 된 것인데 예. 여기서 또 뭐 독도를 우리 땅으로 해달라 이런 게 가능했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네, 대한민국이 네, 그 회의에 참가했다면 네네. 달라졌겠죠. 예. 그때는 독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로 네네. 확인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2차 대전 후 연합국의 영토로부터 독립한 국가를 포함해서 연합국의 51개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 대한민국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참전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근데 피해국인데요. 그게 참전국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거기서 가장 큰 피해국 중에 하나인데요. 예, 우리 실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국내 진공 작전을 네. 우리 젊은 독립군 바로 장준하 선생님, 예. 김준혁 선생님이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김구 선생님이 네. 미국과 예. 협조해서 네네. 연합 작전을 펼치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먼저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네. 물론 미얀마 등지에서 우리 광복군, 네. 대한광복군이 영국과 연합작전을 펼치고 미국과 연합작전을 펼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본토에 아니. 대한민국에 예. 진격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고요. 실제로 북한은 네. 국내 진공작전을 벌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만 해도 분단이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에서 좀 여기서 참여를 해서 참가국이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라도 어떻게 나서서 독도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네.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정치적인 대립, 이념 대립. 냉전이. 예, 그렇죠. 냉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전쟁 우리가 승리했는데, 네. 이런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지는. 그래서 그때 소련을 중심으로 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의 갈등도 있었지만 굳이 참가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강화회의에 나는 갈 필요가 없겠다. 네. 아까 이런 것도 소련부터 시작해서 예.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소련, 중국이 이제 참석을 하지 않거나 조인을 허락하죠. 조약에 조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었던 그렇군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주도하에 영토 돌려줄 것은 돌려줘라 이런 협약들을 이제 주로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좀 예.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아마 이것저것 잘못된 것을 또 분명히 있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흘렀을 것 같아요. 예. 하면서 수정도 여러 번 거쳤을 테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그 합의문은요. 네. 양은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대신 상호 부록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시행 세칙. 예. 이런 그래서 반환해야 할 피침략국에게 돌려줘야 할 네네. 배상해야 할 이런 것들은 시행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각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돌려줘야 될 영토도 있는 거고 조선 즉 대한민국에 돌려줘야 될 영토가 있는 거고 러시아에 돌려줘야 될 영토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들을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가 열리게 되고 여러 차례 문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네, 수정과 수정을 거듭하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 그러한 문서의 제목이 SCA-PIN 667이라는 문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요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요과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카이로 선언이라든가 포츠담 선언이라든가 얄타 회담이라든가 네네. 우리가 이름 많이 들어봤죠. 네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독립국을 승인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네. 또 영토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되게 지금 선언적인 예. 포괄적인 내용이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문서번호 667.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어떤 섬은 돌려주고 어떤 섬은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섬은 어느 나라의 영토로 한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네. 반환되어야 되는 영토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달라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조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는 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는 보고서의 사진이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달라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바로 있죠? 예. 미국과 일본의 미략, 네. 비밀 조약이 있었다. 라고 하는 네. 그게 의혹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조약이 있다고 증거가 있는 건가요? 비밀 조약이니까 네네.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것과 관련된 게 바로 이제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 비밀 문서를 네. 시간과 보안의 등급에 따라 시간이 되면 공개하는 법을 그렇죠. 그것을 무효화하는 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밀 문서를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한 30년 이렇게 정해져 놨으면 30년 지나면 그걸 공개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공개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밝혀지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미일 독도 미략.
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에 한국과 일본의 기본조약 한일조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그 식민지 배상 청구권을 네. 청구권을 없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5억 불을 네.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요 공개. 그래서 한일 기본조약에 관련된 문서에 보면 네네. 이게 문서가 공개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그런데 그 문서 파일 중에 하나가 예. 독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견해라는 문서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는 문서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먹칠로 지우고 먹칠을 지우고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문서 내용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공개가 돼야지 뭐가 미국과 일본 간에 어떤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 예. 뒷거래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스라테프트 미략처럼 일본인 가스라와 그다음에 또 미국 테프트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이 됐죠. 네네.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필리핀, 조선을 맞바꾸면서 자신의 식민지 지배를 공고화하는 네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뒤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해준 세력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전 체제였습니다. 네. 냉전 체제였고 그 남한에는 미군이 그다음에 네. 또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냉전 체제니까 그 38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굉장히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뭐 6.25 전쟁, 한국 전쟁까지 이제 일어났던 예. 상태니까 대단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참 그렇다면 그때 조선시대와 크게 다를 바 없는데요. 저희가 조선시대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외교적으로 이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뭐 시간이 흐른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똑같이 우리 현재 지금 뭐 미국이 우리 우방이네 어쩌네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게 그 사이에서 물밑에서 이러한 이 협상, 물밑 협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럴쓸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높은 거고요. 예. 그래서 어쩌네요. 그 대일 강화조약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네. 초안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확정이 되면서 됐을 때 독도가 빠집니다. 네. 독도가 빠지니까 영국하고 뉴질랜드는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잘못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문서에서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영어 실력이 좀 딸려가지고요, 지금 번역이 좀 서투른데, 네. 뭐라고 하냐면, 뉴질랜드 정부는 일본의 영토를 영국 초안의 1조에서 제한된 위도와 경도로서 정확하게 한정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초안을 처음에 만듭니다. 아까 네네. 667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파리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의 세부 네네. 안을 영토라든가 영토 구획선을 정확하게 적은 건데 이 영국에서 한 건데 그때에는 그 문서에는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 즉 일본이 대한민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이 만든 지도에서는 그랬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러니까 8차례, 9차례 수정이 되면서 6차례는 독도가 명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바뀌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막판에 2번 바뀌었다가 없어졌다가 독도가 삭제됐다가 다시 또 생겼다가 다시 또 마지막에 최종에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일본 간에 독도 미략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영국의 주장은 일본 측의 주장을 미국이 들어줬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얘기군요. 아까 영국의 초안 제1조에서 제한된 위도와 경도로서 정확하게 한정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정확하게 한정한 게, 규정한 게 바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네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일본은 반대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일본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수차례 비밀리에 접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미국과 영국이 또 비밀리에 수차례 또 회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영국이 설득을 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이 초안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네. 참가는 못했지만 초안의 내용은 우리와 대한민국 관련된 걸 받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이승만 정부였는데 이승만 정부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은 좀 심했던 예.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체성을 또 확립을 했어야 하니까요. 예. 그게 또 이제 통치한 수단이었었던 예, 예. 거고요. 그래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으니까 독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예. 그랬는데도 안 되나요? 나름 친미주의자셨는데도 안 되나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독도 영유권, 즉 다케시마 영유권을 인정해주는 미국의 음모를 파악을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친미 독재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를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에선 미국에서는 돌아오는 네. 답변이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미국 측 정보입니다. 네.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바위섬은 독도지요. 네. 코리아의 일부로 대한민국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경부터 1905년이니까 바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예. 무단으로 독도를 강제 편입한 때지요. 예. 때부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이 관할하고 있다. 코리아가 이전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온 적이 없는 것이 명백하다. 일본의 라면- 주장을 그대로. 예. 예.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독도가 아니라 다케시마가 되는 거죠. 다케시마 영유권을 확정하게 되는 거죠. 정말 화가 나네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네. 그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 예. 뭐 보수 우익적인 권력이든 네. 나름대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부이든 간에 네. 이 독도에 대한 정책은 네.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뭡니까? 조용한 외교. 네. 우리가 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그렇죠. 이것을 시끄럽게 분쟁하게 되면 분쟁 지역으로 만들게 되면 대단히 불리하다.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이미 국제적인 조약이 사실 독도와 관련한 건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밖에 없는 셈인데 예. 이 조약에서는 그러니까 조선 땅이 아니다. 일본 땅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괜히 이게 분쟁화가 되고 국제적인 이슈가 되면 이게 우리에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다.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분쟁 지역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일본의 이런 극우적인 발언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여태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정부 측에서. 맞습니다. 즉 뭐냐면 지금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영토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서로 이제 반박하는 자료가 있지 네. 않습니까? 서로 우리의 땅이다라고 이제 그렇죠. 여기는 그 자료 중에 범주를 여러 가지 나눈다면 역사적인 것.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삼국서기에 신라시대 이사부가 울릉국을 우산국을 정벌했다. 그다음에 또 안용복, 대한제국의 칙령이 있다. 네네.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료가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고지도, 네. 옛날 지도. 그러니까 조선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 일본에서 만든 지도에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만든 지도에 독도가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지. 네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고지도, 예. 지도와 역사적인 사료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예. 일본은 왜곡하고 과장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자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 싸움에서는 저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가 남느냐? 정치적인 그렇죠. 그게 또 문제죠. 늘 그랬지만. 법적인. 네. 증거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라고 하면 분쟁 당사자, 네. 당사국 간의 분쟁이 화해나 조정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부의 힘, 객관적인 중재자,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보통 우리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국제관계든 국제사법재판소. 네. 거기에 이제 제소하자고 일본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럽니다. 우리 국제사법재판소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를 해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견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원래 우리 땅인데 뭘 그 재판에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우리가 동조할 필요 없고 재판에 응할 필요가 있느냐. 이미 우리가 거기 이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런데 네. 실효적 지배라 아까 말씀드린 실효적 지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실효적 지배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영토는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가 거기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네네네. 실효적 지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건 내 영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하긴 그러네요. 우리의 진짜 영토라면 실효적 지배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영토니까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실효적 지배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영유권이 네.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국제법상 영토 분쟁 도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네네. 국제법상 영토 분쟁 지역이에요. 네네. 그러면 국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효적 지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법상의 영유권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국내법상은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기 때문에 뭐 거의 번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돌이. 예. 그리고 우리 경찰이 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내법적으로만 독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지. 국제적으로는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맞습니다. 이것은 마치 38선을 경계로 해서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입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도 우리 땅 아닙니까? 근데 별난 세력이 네. 장악하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주권이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인 거고. 예. 뭐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네네. 그러니까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제법상에 의하면 독도는 대한민국이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것. 일시적으로 점거하는 게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이거 자체가. 예. 그렇군요. 그러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거 자체가 옳지 못하다라는 예, 맞습니다. 얘기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서 국제법상으로 네네. 확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도가 맞습니까? 다케시마가 맞습니까? 다케시마로 되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국제법상으로서는 일본 땅인데 우리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논리를 네. 일본의 입장에서 하면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인데 조선이 자기들도 지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 영토라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자꾸 그 영토에 대해서 그럼 법적으로 해결을 하자. 네네. 만나서 대화를 하자. 대화를 거부한다. 네. 일체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법률적 판단을 요구한다. 네. 그런데 그 재판에도 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태평양 전쟁 이후에 패전국이니까 대단히 불리한 위치에서 영토 획정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다케시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확정을 받았고 거기에 서명한 나라가 49개국인데 대한민국은 그러한 약속을 그런 외교문서를 받은 독도가 자기 영토라고 확정받은 국제적인 나라가 없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네. 역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노력을 통해서는 찾기가 어렵겠다. 네. 그러면 영토 수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쟁을 하자고 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점점 더 전쟁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일본에 미국이 준 핵이 있다라는 둥 예. 자위대도 해병대며 자위대를 또 재무장하고 있고요. 점점 예. 더 그러고 있고요. 무기도 이제 점점. 그래서 2011년에 일단 외교적으로 그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면 독도는 입도 허가가 돼야 되니까 허가를 못 받으면 울릉도라도 가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 네. 않더라도 이것이 되게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되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대한민국 언론들이 그럼 이게 분쟁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모조 마사오 교수 같은 경우는 입국 거부당하고요. 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모른 척 한다고 이게 안 되는 조용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원족이 발언하셨죠. 그렇죠.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예,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예. 기껏해서 한 게 독도의 대한민국 비석 새겨진 글자 새겨진 거 보고 쓰다듬고 잘 있나 보고 왔던 네.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독도를 지키는 훈련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일본이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훈련을 중단했죠. 하지도 그렇죠. 못했죠. 그런데 2012년 바로 일본 자위대 방위백서에서 네. 그 일본 해상자위대 해군 아닙니까? 예.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센 게 바로 제3호위대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3함대 정도 뭐 이렇게 가장 됐는데 센 함대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가장 최강의 함대입니다. 네. 보면 우리 일본 해군 사진 보면 우길승천기 예. 이 부대 최강 함대인 3호위대군의 부대 이름이 바로 다케시마 관할 부대입니다. 아, 그리고 독도 관할 부대다 이거군요, 예, 지금. 예. 2012년 8월 26일 자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섬을 점거한 적을 격퇴하는 작전 시나리오에 따라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네요. 연습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실전 연습 단계에 들어섰다, 돌입했다.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를 무력으로 강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본 군부 내에서 아, 군부가 바로 가장 극우 보수적인 그렇죠, 뭐. 집단 아닙니까? 네. 예.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난해에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네, 많이 하면서 영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나 이제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거품 물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영해를, 지금 이건 포기하는 만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침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심심찮게 우리 영토를 넘보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2005년에 더 안타까운 건 네. 그 한국해양전략연구소라는 곳에서 네. 그 독도와 관련된 그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일 간에 독도를 사이에 두고 교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더니 전직 해군 참모총장께서 예. 반나절도 되지 않아 독도를 빼앗길 것이다. 헐. 그렇군요. 사실 일본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재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을 굉장히 믿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놓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따진다면, 저는 거의 확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2년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 난리가 그거를 났었잖아요. 비밀리에 맞아요. 체결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걸 일본이 제안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 같습니까? 설마 일본이 했겠죠. 일본에 먼저 제안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예. 우리 정보를 주겠다고요? 아니, 맞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뭘 얻겠다고? 글쎄요. 그러니까 독도를 틈만 나면 노리고 있는 일본 자위대와 무슨 군사협력을 해서 어떠한 그러게요. 이익을 얻을 것인지. 이건 그냥 와서 그냥 쳐들어와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안방을 활짝 열어주는 건데요. 그런데 봅시다. 지금 2013년, 2014년의 대한민국의 주변 정세를 보면 독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죠. 대북 적대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된다면, 네.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다면 북한이 유리할까요? 미국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본과 우리나라가 만약 전쟁을 한다. 네. 라고 했는데 독도가 누구 땅이냐에 따라서 독도에 누구의 군사기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하면 일본을 공격한다라고 할 때 네. 그런 일이 벌어나면 안 되겠지만 독도에는 그냥 군사기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독도에서 그 일본을 공격을 하든 반대로 대한민국 공격을 당하든 간에
공격당하는 것은 바로 본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지리적으로 두 나라와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지역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4년 1월 30일 날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일로 인해서 야스쿠니의 참배로 인해서 미일 동맹이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강한 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발언인데요. 그게 밑도 끝도 없이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뭐 얘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일본 핵을 줬다 이런 발언도 충분히 미일 간의 공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발언을 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일본이 점점 극우화되어 가고 있는 것에 미국이 겉으로는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실상은 중국과 북한,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일본의 그 군사 무장을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답답한 것이요. 이런 지금 현재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외교적인 문제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이 딸리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을 때 한시라도 빨리 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전에 특히나 그 독재 정권이든 그 이전이든 특히나 뭐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왜 이런 일본과의 문제를 제대로 특히나 영토 문제 같은 경우에 해결하지 못했을까? 이런 사실을 바로 이제 역대 정부들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라고 하는 정부들도 네. 뭐 보수 우익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다 이제 역대 정부가 모두 은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독도에 관한 비밀 조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비밀 협약이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1월 30일 날 2014년 1월 30일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외교 문제이고 정치적인 분쟁이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가능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 단독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즉 주변 국가와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면서 일본과 미국 간의 동맹에선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얘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친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 분쟁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분쟁이 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 밀약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명한 한일 독도 밀약. 박정희 정권 때요. 아직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월간중앙이라고 하는 월간지 2007년 4월호에 한일 독도 밀약의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얼마 안 됐네요. 2007년이면. 그렇죠. 첫째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중에 일본은 뭐 다 아실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또는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라고 각기 주장하는 것을 상호 인정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그런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 서로 모른 척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의 사실을 두고 하나의 섬, 독도를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통 우리는 분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쟁적인 걸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렇죠. 독도를 국적이 없는 섬, 영유권이 없고 실효적 지배만 하고 있는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박정희 시절에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군요. 그리고 한일 어업 구역을 장차 설정할 때는 두 나라가 독도 또는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한다. 그러니까 그 동해바다라든가 그 부산 그 남해바다 그 일본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경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업 협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수 효과와도 굉장히 관계가 있는 예, 거죠. 예, 예. 그럴 때 독도하고 다케시마를 서로 각각의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해가 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아까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영해가 아니라 그렇죠. 공동 수역인 것처럼 그렇죠. 돼버린 중간 수역, 거군요. 공동 수역의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걸 왜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바로 아니 아무리 친일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예. 아니 과거에 친일이라고 했다더라도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건 대통령이 됐으면 이거는 지금 아까 저 또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NLL을 포기했네 만에 이걸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이건 진짜 제대로 우리 영토를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NLL은 경계선을 포기한 건데 그걸 네. 포기하지도 않았지만 그렇죠. 포기를 했네 만에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건 진짜 영토를 포기한 거잖아요. 예.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그 다음이 더 황당합니다. 뭔가요? 한국이 독도 또는 다케시마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섬에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건축 또는 축축하지 않는다. 아 개보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지금 정권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미치겠다. 지금 선착장 하나 만들었죠. 보수만 했나요?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 접경 지역 아닙니까? 네 접경 지역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죠? 군인이죠. 근데 군인인가요? 경찰인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지금 경찰이에요? 예. 어쨌든 네. 그래도 마지막 항에는 한국과 일본 이 합의를 계속 지켜나간다. 그러니까 영원히 발목을 잡았군요.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건 영토 분쟁 지역으로 국제법상 영토 분쟁 지역으로 유지시켜 나간다. 그럼 분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터치게 갈등이니까 갈등이라는 상태니까 터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어쩔 그러면 수 없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국제법상 국제 정치 질서에 따라 네. 국제적 협약에 따라 그래서 안 되면 무력으로.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음, 그 다음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국제적인 문제 우리가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 같은 경우 정말 억울하고 그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건 이제 뭐 우리 자국이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았던 조약이니까요. 그런데 이건 재발등 찍기잖아요. 우리 정부가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 그 독도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의 영토인지? 그러니까 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그의 판결을 구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증거 자료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중간 보고서입니까? 최종 보고서가 되겠습니까? 최종 보고서가 되겠죠. 최종 보고서죠. 최종 보고서의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본 당사자 조인했었던 당사자인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솔직히 독도의 이런 상황이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예. 분쟁 지역이기도 했지만 아까도 얘기 주셨지만 일본이 점점 더 그 야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재무장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독도 관련한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오히려 우리 정부에서는 원래 독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표를 했다가 그 증액분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가뜩이나 조용한 맞습니다. 외교 정책을 추구하니까 뭐 네. 조용하니까 예산 자체가 많지 않았겠죠. 네, 거기서 네. 또 줄인다는 거죠. 참 이게 지난해에도 외통위에서 독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했다가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없던 일로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참 지금 그런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이 독도 밀약, 네. 한일 독도 밀약이 왜 그런 식으로 굴욕적으로 체결되어야 됐는가? 네네. 는 배경을 보면 네. 그때가 바로 5.16 군사 반란이 일어나면서 박정희가 권력을 장악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반 정통성 확보가 어려웠던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업적을. 그래서 뭐 경제 5개년 예. 계획 뭐 이런 거.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독도 밀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 예. 그것이 체결되자마자
지지부진하던 한일 국교 정상회담이 급진전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독도 밀약이 체결되고 나서 한 넉 달, 이렇게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1965년 5월 14일 일본 외무성 청사에서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진행되었고 이르고 바로 그 한일 협정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더 안타까운 일은 바로 뭐냐면 박정희 정권에게 일본은 식민지 피해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하나요? 경제 협력 자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 몇 푼 주는 걸로 역사의 과오를 퉁치겠다. 그러니까 일본에게서 마땅히 받아내야 되는 거, 마땅히 사과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식민지 피해 보상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극비로 김종필과 오히라 간의 네. 비밀회담, 그러니까 김종필 오히라 메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바로 식민지 피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라는 박정희 확약이 당시 일본 해상 오히라 마사요시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참. 그래서 무상원조 3억 달러, 유상원조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경제협력 자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에 차관 1억 달러를 또 얹어주고, 그러니까 총 6억을 받는 거죠. 지금 현재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막말들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셈이네요. 예, 박정희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렇다면 이 경제협력 자금 5억 달러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 갔나요? 1억 5천만 불이 김성곤 씨에게 네. 갔습니다. 이 김성곤 씨라고 하는 사람 바로 뭐냐면 민주공화당의 재정위원장입니다. 그 당시 민주공화당이 바로 박정희의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자금으로 쌍용그룹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쌍용그룹의 총수가 바로 이 김성곤 씨입니다. 이 내용은 그 재미 언론인인 문명자 선생님이 쓴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민주공화당 재정위원장으로서 1억 5천만 불을 통해서 네. 몇 년 있다가 바로 삼선 개헌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독재가 그 친일 독재 정권에서 유신 독재 체제로 체제가 연장이 되고 체제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의 역사와 자존심, 영토까지 다 팔아먹은 그런 정말 반민족적인 행위가 아닐 수가 없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제대로 민족의 이름으로 이건 엄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예.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는 살려줬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민족의 역사와 이 모든 것, 영토까지 다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군 성노예 할머님들에 대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독도에 대해서 막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용한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후대 정부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이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게 그 유신의 그늘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는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이 조약을 계속해서 한일 그 비밀 협정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걸 그냥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또 그것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역사적인 사료, 그다음에 또 그 일본과 그 대한민국, 그다음에 네. 그 서양 여러 나라의 고지도에서 동해 바다에 있는 독도가 어떻게 네. 표기되어 있느냐, 역사적 사료가 어떤 이런 식으로만 중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사관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역사 해석의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역사적 자료의 객관성을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것도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뭐 네. 국가 간의 관계니까 국제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역사적인 사료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를 대할 때,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할 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역사가 어떻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풀기를 겁내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럼 대한민국
2014년 현재 내가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책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하죠. 예.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떠한 실천을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교훈을 받아들여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실천을 해야 되고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네네. 그러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것이 국제 정세와 함께 어우러져 돌아가는 겁니다. 네네. 지금 보면 한반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그렇죠. 북한의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 라인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고. 네네. 그런데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참전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광복군은 상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공 작전을 하기에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국내 진공 작전 참전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겁니다. 예. 다행히 아직도 일본은 미국과 북한과 네. 수교에 네. 관련된 그다음에 또 배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에 관련돼서 지금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북한이라면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실무회담, 예. 이산가족 상부 실무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남북의 화해 분위기를 좀 북돋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은 툭 터놓고 얘기하면서 네. 같은 민족끼리 얘기하는데 그렇죠. 외국말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네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본 중심의 또 미국 중심의 어떤 편향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그죠. 그다음에 또 서양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함께 균형 잡힌 외교를 네, 펼치는 것. 우리가 미국한테 얼마나 많은 비행기를 사줬습니까? 네. 그런데 뭐 해주는 게 있나요? 미국이 지금? 예, 대한민국에 미군이 70년 가까이 주둔을 했습니다. 네. 지켜줬어요. 고마워요. 고마운 일이지만 네. 뭐 보수 우익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의 네네. 대치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 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다. 네. 뭐 사소하게 뭐 장갑 차가 네. 탱크가 여중생을 뭐 사고로 그런 적도 그런 다 치더라도 네네네.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또 러시아라고 하는 동아시아 주변의 네. 강대국과 균형적인 외교를 해야 네. 우리의 입장, 우리의 이와 요구를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역대로 여러 강대국들 틈에서 우리가 늘 약소국이었지만 그 나라에 이 나라에도 붙어보고 저 나라에도 붙어보고 했지만 그런 나라들이 결코 친한 척을 해봤자 결코 자신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하기 마련이지 의리를 따지고 뭐 애정을 더 갖고 이런 건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때까지 뭐 우리가 우방국이 아니라 이런 것은 또 그런 문제고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친할 수 있는 국가는 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리를 차리는 것, 우리의 영토와 우리의 역사를 잇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참 오늘 열받는 이야기를 하게 돼서 저도 모르게 위기는 또 기회라고 네네. 여기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우리 온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힘을 합쳐서 네. 그다음 또 올바른 역사 의식으로 그렇죠. 똘똘 뭉쳐서 네. 해나간다면 뭐 헤쳐나가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나름대로 의미를 찾자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예. 아버지가 저지른 과오를 딸이 직접 또 매듭을 짓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은 네. 바람직한 역사적 해결법이다. 네. 라고 오히려 볼 수도 그렇게 있는 되면 거지요. 더 큰 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도 예산 괜히 또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예산 차라리 줄이시고 이런 문제, 우리 영토를 지키는 예산을 보다 더 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관심 역시도요. 예, 맞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번. 다음에 보기는 월간 중앙 2007년 4월호에 실린 1965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가 서명한 비밀 문서의 내용 중 일부다. 보기를 잘 듣고
이 섬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보기 1. 한국과 일본은 이 섬을 자국 영토라고 각기 주장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고 동시에 상대의 그런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보기 2. 장차 한일 어업구역을 설정하는 경우 두 나라가 이 섬을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관리 수역으로 한다. 1.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해간 날강도. 2. 촛불 민심 외면하다가는 청와대에서 쫓겨날 수도. 3. 조중동 왜곡 보도. 4.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킨 홍범도. 5. 독도. 네, 오늘 24강 특집 위기의 독도편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끝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된다. 극복되지 않는 불행한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네. 2014년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못난 어리석은 후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상들의 빛난 얼과 치열한 정신,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2014년의 대한민국 민주시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